보이죠? 네, 저기. 네. 말로 해볼래요? 이걸 해볼까요? 청년들이 차이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노력과 능력에 따른 차이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능력은 또 좀 다른 거죠. 우리 사회가 차이와 차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차이는 살리되 차별은 죽일 수 있는 방법. 좋죠. 네, 궁금합니다.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앞서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차별에 찬성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어느 세대보다 차별을 많이 받고 있지만 차별에 또한 찬성하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이제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름이잖아요. 다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해주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계속 강점을 드렸던 거는 차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능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미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그런 식의 차별이 차이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이 경험과 기회를 제한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에든 차별을 인정하고 어떤 거는 차별을 인정하지 않을 거냐는 거죠. 저는 사회적으로 교육의 문제라거나 고용에서의 문제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줄이거나 이제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청년 세대가 이 사회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러한데 예를 들면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또는 서울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다거나 또는 내가 다녔던 대학, 졸업한 대학의 이름값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일견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구조로 계속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지 않은 사회적 에너지가 그런 좋은 대학의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사용된다거나 그러니까 전반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실제적인 비용이 더 이제 낭비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편입학이라거나 대학 수학능력시험 재수라거나 이런 것들이 주로 학교의 간판을 바꾸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거기에 투여되는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것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차별을 용인하는 구조로 가는 것보다는 교육이나 또는 어떤 고용관계 안에서의 차별 같은 것들을 최대한 없고 금지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사회가 좀 더 양극화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중간지대가 넓어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몇 가지 그 방안을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방안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제 총장 선생님께서 어퍼머티브 액션 이랬는데 이게 이제 역차별 논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여성 인력 할당제 이거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선진국을 봐라. 30%, 40%, 50%를 여자를 고용을 하는데 소수자 우대 정책.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존슨 대통령이 70년대에 이 대통령명으로 실시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많이 취업을 하게 됐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 대구의 경북대학교 총장이 지역인재 할당제 이걸 또 들고 나왔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취업을 못한다. 뭐 그러니까는 지방대 출신들에게 쿼터를 줘라. 그래가지고는 그걸 이제 주장하고 그 지방대 총장들이 총장 협의회 이거 할 때 맞다 이러고 다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지금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우리 이제 신입생 뽑을 때도 지역인재 쿼터가 또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차별을 이제 그 조정하는 그런 예가 이제 되겠고요. 차이하고 차별은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차이는 다른 거 그 자체라고 볼 수가 있고, 차별은 사람들이 누구를 차별 대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하는 담당자가 블라인드 채용을 안 하고, 그 입학 시험에도 이제 부모가 누군지 직업이 뭔지 이거 못 써내게 돼 있죠 지금. 연고 가지고 채용하지 말라고, 입학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 고위공직자들 보면은 자기 신인척 이렇게 채용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요새 거의 내일 뉴스에 나오죠. 그래서 차별은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인이고 백인이고 이런 건 차이란 말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이런 거는 차이인데, 그것을 그런 그 차이를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미국에서 한때 1930, 40년대에 유태인은 우리 채용 안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다가 사절 이렇게 했어요. 유태인들은 이제 채용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차별이죠. 그래서 차이는 1차적으로 이제 가진 차이 그 자체를 말하고, 성적인 차이 등등, 또 뭐 IQ의 차이 뭐 이런 등등의 것인데, 그런 것을 차별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행하고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 평등해야 건강하다라고 하는 책에서 저는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거 같아요. 이 사회 자체를 차별 사회로 계속 돌리게 되면은 그 구별하고 차별을 두기 위한 구분에 더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귤 한 상자를 주문하면 어떤 귤집에서는 뭐 당도가 3인 거, 뭐 굵기가 5인 거 이렇게 구분해서 귤을 팔잖아요. 근데 그런 걸 귤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똑같거든요. 차별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계속 운영하게 되면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차별을 할 건지,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골라내야 돼요. 그 비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저는 굉장히 비생산적인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차이나 차별을 계속 줄이면서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으로 가야 훨씬 더 사회적으로 동질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편함을 느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안에 대한 정당한 누군 개인의 노력 같은 것들이 차이로서 인정받고 대우받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그것들은 그 칸막이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수능 시험 성적에 따라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고를 수 있다거나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수능으로 선택한 대학의 결정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다 미치는 건 차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어떤 공간 안에서의 뭐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중하를 정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한 연쇄적인 어떤 구분이나 차별에 대해서는 사회가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좀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 봤어요. 네. 예, 그 사이 질문이 10개 이상. 예, 그러면 이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청년 정책을 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는데 타 국가의 정책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전 세계의 국가들도 사실은 최근 이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청년 정책들이 시작됐는데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조금 더 빨리 경제 위기에 따른 이제 실업들이 심화됐어요. 그래서 EU라고 하는 거 아시죠? 유럽연합. 유럽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20개 정도 국가들은 청년들이 대량 실업 상태에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교육과정이 끝난 다음에 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구직과정이 길어져서 계속 이제 일자리를 못 갖게 되니까 교육과정을 마친 6개월 안에 모두 일자리에 집어넣는 정책을 시도해요. EU 국가에 있는. 그게 이제 유스 개런티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유스 개런티라고 하는 청년 보장 정책은 이 6개월 시기 안에 이 청년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6개월이 지나가면은 구직 의욕이 단념돼서 계속 불안정한 단기 일자리만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개월 안에 상담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진로에 대한 테스팅도 하고 그리고 일 경험도 하게 하고 실제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나 복지 정책들도 계속 백업을 하면서
이 청년이 6개월 안에 일을 갖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핀란드를 가봤는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500만 정도밖에 살지 않는 국가예요. 그 국가에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센터가 60개 정도 있는데 그 60개를 통해서 핀란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가장 종합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원스톱 체계를 다 마련했어요. 그래서 헬싱키 같은 핀란드의 수도에 있는 청년센터는 당연히 청년들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핀란드 헬싱키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땅 1층에다가 청년들에게 인지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설치해놨고, 예를 들면 강원도나 이렇게 그 청년들의 이동 거리가 아주 넓은 광역 같은 경우에는 아웃리치라고 하는 방식으로 직접 청년들을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청년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기구를 만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복지제도가 조금 달라요. 여러분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은 실업급여 아시죠? 180일 이상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경우에 그 고용보험을 통해서 받았던 임금의 80%까지 6개월 정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120만 원 정도를 받으면서 6개월 이상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셨어요. 그러면 사장님에 의해서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음 주 나오지 마 라고 했을 때 부당 해고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실업급여를 통해서 내가 120만 원 받았던 것 중에 한 100만 원 정도는 6개월 정도 그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6개월 정도 뭘 하면 되냐? 내가 계속 일을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이력서를 쓴다거나 하는 행위를 몇 번 증명하면 그 100만 원이라는 돈이 6개월 정도 우리에게 나오는 게 고용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대 보험 관련해서 12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4대 보험 가입하면은 1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4대 보험 안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4대 보험을 꼭 가입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훨씬 커요. 그러니까 4대 보험을 꼭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는 건 불법이니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청년정책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유럽의 EU의 유스 개런티나 청년 보장 정책이라는 검색을 하셔도 좋고 제가 개인적인 연락처를 남길 건데 거길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셔도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민당을 지지하시는데 중대선거구제 주로 정의당 연동을 비롯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좋은 점들 선거 확정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하지 않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이라는 이유로 당선되고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비례대표를 누가 정하느냐 이거죠. 1, 네. 2, 3, 4등 순위를 이 정당의 만철수가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기네 그 당리당략에서 계산적으로 이 리스트를 만들잖아요. 네, 그 제도가 굉장히 나라별로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례대표 명부 구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불신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 때마다 그 당에 있는 주요한 비례대표 결정권자에게 공천 헌금을 주면서 나를 비례대표로 하게 해줘라. 내가 더 당선 가능한 번호로 배정되게 해달라고 하는 등 다양한 정치적 불신 과정들이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당리당략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문제에 동의하면서 제도에 대한 찬성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30명 이상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법안을 전부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의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문드렸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1월이나 2월달에 네. 정식으로 연당까지 알고 있는데 네. 그냥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제외하고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선거 비용이 등록한 데만 1,500만 원 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중대 선거군제는 지금 소선대와 반대로 좀 더 선거구가 넓어진다는 의미인데 돌아다니는 비용과 다른 이제 선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이 더 증대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청년들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정하듯이 제가 원하지 않는 정치인 또 원하는 정치인이 따로 구별이 있는데 이것을 정당에만 맡김으로써 인해서 그 제가 선택한
저는 정당만 선택했을 뿐인데 정치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 정치인이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거를 선거구가 넓어질수록 가령 어느 한 시가 아니라 어느 한 도에서 4-5명이 뽑힐 수 있어도 제가 맡은 시에 대한 거를 다른 사람들 신경을 안 써줄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그에 따라서 또 지역 감정도 더욱 심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이런 그런 것 같아요. 광주에서는 저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은 다 이 호남 출신들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또 저 대구에서는 다 이 대구 경북 출신들 찍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국회의원의 50%를 비례대표로 한다면은 그 저기 그 대구에는 이제 이 50%가 이제 한나라당이 아니죠 지금 애국당, 한국당 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 당에 대한 그 이제 정확한 국민들의 그 의견이 반영이 되지만 지역주의적인 것이 또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경영학과 학생들도 예리한 질문이셨다 생각하고요. 정치를 경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에 운영되었었던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거나 단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제도를 고민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도는 어느 사회도 완벽한 제도는 없거든요. 그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선용할 건지에 관련된 문제인데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례대표제에 대한 구성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이 명부를 1번부터 10번까지 다 짜도록 하지 않고 개방형 명부제도로 시민들이 정당도 투표하고 나는 이 정당이 만든 이 1번부터 10번까지의 명부 중에서 5번이 1번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제도를 설계하기 나름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당이 비례 명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이 당의 당원이 되는 것도 방법이에요. 각 정당이 내세우는 비례대표 후보들을 뽑는 방식은 당별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당원들에 의한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남는 건 세 번째 이제 그 질문이시잖아요. 지역주의 강화 관련된. 그러니까 이 문제를 선거제도를 잘 바꾼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역주의적인 어떤 내용들은 사실 정치가 동원해낸 측면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선거를 뽑아내는 방식을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지역주의 관련된 문제는 심화되었으니 저는 정당을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로 바꿔나가보는 것이 이번에 좀 변화를 만드는 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를 너무 단기단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사실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들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제 정부 구성이 바뀌면서 입장들을 조금 이제 조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꼭 무슨 더불어민주당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다양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있는 민주주의와 다양한 정당들이 공존하는 민주주의 중에 어떤 민주주의가 더 강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이번 기회에 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질문. 그런 의미에서는 당내 민주주의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정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무슨 이 페이퍼 당원 이런 사람들 맞아요. 해가지고 박수 대시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정당 밖에는 자기들은 민주주의를 외치지만은 정당 안에 민주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개선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생략을 하시죠. 두 개를 질문했으니까. 네네네. 다른 질문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좀 남으면 하도록. 자, 중국학과 김찬희 학생이 질문했는데. 네? 이거 5일 거고. 네. 아니 그래요? 지리응답 게시판에 있나요? 네. 지금 12일 날 날짜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유서연님이랑 김도영님을 했고 유창민님도 했어요. 여기다 빅데이터. 와. 자, 어디 있죠? 윤순삼? 네. 저기 있습니다. 직접 말로 한번 해보세요. 네? 말로.
이게 오디오도 연습. 아까 강의 때그 소감 같은 거 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 거기서 이제 대표분들이 사업부에 대해서 모른다 이게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했는데 이게 그 우리들이 참여가 저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목소리들을 듣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모르는 건지 아니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정치인들이 조금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인지가 그 지역구 정치인들 중에는 특히나 나의 당선과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라고 하는 선거 공간 안에서 과연 그 정치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층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진 않았지만 국회의원들이 가는 자리에 가서 인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돌아다녀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전 오후에 지역구 행사를 돌아다닐 때 그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한마디라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역구에 오전 오후에 있으면서 그런 정치인들 만났을 때 아이고 의원님 청년들을 위해서 힘 좀 써주십시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우리는 선거 때만 좀 정치인을 만나지 않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유권자로서 기능하고 있지 않아요. 단순히 관심이 없다라는 걸 떠나서 노동시간도 너무 길고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같은 청년들은 마을이나 동네를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우리는 동네 활동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반상회 나가세요? 동네 커뮤니티 활동이나 동네에서 청년들과 함께 뭔가 하시나요? 그런 기반이 없고 정치인들이 주로 대낮에, 오후에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시거나 아이를 키우거나 또는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만 그 동네 그 시간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매일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강력한 유권자 집단으로서 정당과 정치인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 안 될 것처럼 할 건지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X세대가 한참 출몰할 때 이렇게 똑같은 대학 강의실이었어요. 어떤 현역 정치인이 와서 강의를 막 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우리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나요? 이랬는데 이 정치인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너넨 날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릴 수 없잖아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열받은 이제 학생들이 정치를 해야겠는데 돈도 없고 조직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이 X세대의 출현과 함께 피지 통치 같은 게 막 뜨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미국의 대학생들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유권자 운동을 전개해서 왜냐면 피지 통치 같은 건 상대적으로 돈이 덜 적게 드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정치 뽑지 말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만 명 유권자 운동을 만들어서 그 정치를 낙선시켰던 일화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정치인을 알게 되는 거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정당의 중요한 의제로서 청년과 관련된 의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는 왔거든요 지금 왜냐면 저번 총선이나 대선 때 청년과 관련된 의제가 중요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후에 이게 제대로 되는지 잘 안 본다는 거예요. 잘 보기가 어렵고 그리고 지금처럼 살기가 빡빡하고 노동시간이 긴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계속 이거를 잘 관리 감독하라고 하기도 쉽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해나가면서 나중에 내가 신경을 좀 덜 써도 내 마음 같은 정치인과 정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는 시민들이 조금만 한눈 팔면 정치인들이 특수활동비에다 돈 쓰고 해외 연수에다 돈 쓰고 자기네들 그 영수증 이중으로 내면서 돈 2번 받아가고 하는 일에 안심을 할 수 없는 사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치를 좋게 만들어야 조금 내가 내 개인적인 일에 신경을 쓰더라도 내가 조금 정치에 관심을 덜 갖더라도 정치인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이 사람들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도 제대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럼 그걸 구축하는 데까지 시민들의 어떤 뭐랄까 좀 힘이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아 저런 것도 또 작용을 하지 않을까요? 이 투표율 세대별 투표율이 네. 젊은 청년층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주 제일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연령층별로 보면은 60대, 70대가 더 제일 투표율이 높고 높습니다.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안 되나요? 그래서 전 다르게 해석해요. 투표를 잘 안 하니까. 전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앞으로 선거판에 영향을 가장 미칠 수 있는 유권자 계층은 20, 30대예요. 왜냐면 지금 50대 이상의 그 중년 이상의 중장년층 유권자들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의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유권자들은 투표의 성향이 확인된 거예요.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대부분 어떤 성향의 선거를 하는지 성적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 30대는 지금 전체 인구의 40% 정도만 투표에 참여하거든요. 그럼 아직 표심이 확인되지 않은 신규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이거는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 정치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유권자가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투표를 했었던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 한 인간이 비슷한 경향의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시민이 한나라당 찍었다, 민주당 찍었다, 정의당 찍었다, 다시 새누리당 찍었다, 이렇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 생애 처음 했었던 정치적 결정이 영향을 좀 미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사회적인 양극화가 심각하고 청년 세대와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 있게 나오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년들이 처음으로 선택하는 정당과 정치인들과 관련한 경향성을 저는 굉장히 어떤 종류의 변화의 그런 가능성을 강하게 요청하는 선택일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청년 세대는 적어도 기존의 체계를 유지하자라고 하는 집단에는 투표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해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면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정당에게 투표하시면 돼요. 지금이 살만한 사람들이 보수주의자예요. 지금 구조나 시스템에 있어서 내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고 편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득권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더 이상 변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전 이거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이 좋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고 좀 더 변화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좀 나아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진보적이거나 혁신 계열의 정당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를 만날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정치적 선택에 달려있다.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 어떠한 종류의 변화를 요청할 것이냐, 이것이 크게 봤을 때 앞으로의 정치적 선택에서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다음 사회복지학과 이승수 학생 어디죠? 저 뒤에 있네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좀 복잡한데 질문이. 네. 그 변사님의 그 강의 내용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과연 이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함으로써 과연 이 사회 구조가 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회 구조가 좀 경직돼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 구조가 쉽게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봤는데,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변화시키는 게 힘드니까 그 대안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안으로 좀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게 좋지 않나. 처음에는 원래 정치적 참여가 아예 그냥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정치 참여를 하는데 사회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좀 경쟁이나 돈이 우선이 되는 이런 사회에 만연한 이런 인식보다 좀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자기가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면 굳이 좋은 직장을 안 가지더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직장을 안 가지더라도 자기가 만족하는 인생을 산다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이 전에 질문 말씀하실 때 한 가지 든 생각은, 그렇다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행한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들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고, 그 반대로 이제 그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 물론 불행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저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자기가 만족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런 사회 인식 변화가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우선 약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불행과 행복으로 이제 대치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사회에서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가 불행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성향이 있는 분들이랑 지금 이 시스템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렇게 좀 구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수정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인식을 바꾼다? 시민들의 인식을 바꾼다? 대한민국 시민들 수준이 이래서 이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인식을 바꾸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이나 제도나 구조의 변화 안에서 사람들이 바뀌는 거지, 인식 개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아시죠? 미국의 톰서의 모험 이런 거 보면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노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 노예이거나 노비였던 사람들은 인식이 본인들 스스로 계속 노예 상태나 노비인 것을 인정하고 인식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노예 상태나 노비 상태에 머무른 것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계속 인식적으로 나는 누군가에게 구속될 수 있는 노예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를 요청하지 않고 계속 노예로 사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북전쟁 이후에 노예 해방이 되었을 때 어떤 노예도 노예 상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자유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인식의 개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도나 어떤 이벤트나 어떤 과정들이 수반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래 이제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플라스틱 빨대를 굉장히 오래 썼잖아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플라스틱 제품을 정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바다 표면에 코에 박힌 빨대를 본다거나 플라스틱 제품이 얼마큼 우리에게 유해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게 되는 계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는 갑자기 가던 커피점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못 쓰게 하거나 매장에서 먹는 게 아닌 이상 플라스틱 종이컵을 주지 않는다거나 하는 어떤 제도적 기반 안에서 우리 인식도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 개인의 삶에 계속 만족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정말 그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정치 참여를 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 혼자 잘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나 걸림돌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나 하나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벌이를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이 과정 안에 내가 원치 않게 계속 부딪히는 거죠. 임금 문제라거나 나의 안정된 직장이라거나, 또는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더라도 계속 아르바이트로 뭔가 산다고 하더라도 내 미래는 늘 불안하고 내 노후에 대해서도 걱정되고, 이런 문제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계속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정치에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만큼 조금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우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0원, 2,000원 깎는 것도 되게 신중을 기하잖아요. 각종 카드 할인이랑 막 이런 거 쿠폰 다 모아가지고 돈을 깎으려고 하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간접세로 나가고 있는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냐는 거죠.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래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꼭 10,000원, 20,000원 깎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돈을 깎을 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이 우리 모르게 펑펑 나가고 있는데, 그럴 거 바에는 우리가 정치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의 재산을,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거든요. 지금 말할 것도 없잖아요. 4대강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음대로 쓰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전달받고 있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나의 개인의 아주 행복하고 해피한 삶을 위해서라도 정치가 조금 제대로 기능하도록, 내가 조금 신경 덜 써도 되도록 만드는 작업에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치 참여를 또 너무 이렇게 좁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 없죠. 정치에 대한 관심 갖기, 이거는 정치 참여인가요? 일단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발언하기,
뭐 이런 것 등등등이 있으니까 여기서 곧바로 이제 청년들의 의식개혁 캠페인 이것도 이제 하나 이제 좋은 방안인데 그 여러 가지 레벨의 그 참여가 있다 하는 거죠. 그 국가 부도의 날을 보면은 마지막 대사가 되게 인상 깊은데 위기가 반복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IMF 때는 청년 세대에만 딱 직격탄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운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기가 계속 반복될 때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사회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조금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세월호 참사라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만 사회가 문제고 제대로 안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분명히 어떤 종류의 불행은 온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기초 교육과 강당이 확 내려가면 어떠죠? 갑자기 네. 그런 생각.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저는 세월호 참사 때 확실히 느꼈어요. 불행은 나에게도 온다.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내가 정말로 모르게 알고 오는 불행은 준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사회가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와 동료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개인의 책임이야. 네가 보험을 좀 잘 들어놓지 그랬어. 배를 그러니까 왜 타니? 이런 사회였으면 해요. 아니면 적어도 그런 것들이 사회적인 재난이라고 보고 함께 이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원하세요. 자, 그다음 질문 넘어가죠. 네. 법학과 서연수 학생 보이죠? 네, 질문 제가 읽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네네네. 질문을. 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 청년 정책을 조금 먼저 시작해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40만 원씩 6개월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이 올해 1,100명한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드려요. 개인 계좌한테. 그리고 두 번째 정책은 청년 드림 사업이라고 6개 영역의 일 경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6개 영역은 공공형, 기업형, 사회적 복지형, 사회적 경제형, 청년 창업기업형, 공익활동형 이런 영역에서 하루에 5시간 정도 일을 경험해 보실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그런데 하루 5시간 동안 최저임금을 주는 게 아니라 20% 가산된 생활임금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5시간, 한 달에 100시간 정도 일을 경험하는데 110만 원 정도의 급여가 나와요. 그러면 6개월 동안 내가 관심 있는 일도 경험해 보면서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 진로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고요. 이 정책은 광주에서 처음 시행돼서 정부가 이 정책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초에 250명 규모로 했는데 하반기 때는 520명 규모로 광주 청년 520명 규모로 진행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더 확대돼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부채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광주 기준으로는 평균 부채액이 1,200만 원이고 부채가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부채가 있을 건데 이 부채를 외면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이자가 몇 %고 언제 어떻게 상환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고요. 상담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수입 지출을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나서도 안 됐을 때 긴급 생활자금 지원을 8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은 은행 직장이 없거나 담보가 없으면 은행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2금융권이나 인터넷 대출을 사용하시게 되는데 인터넷 대출을 받는 평균 금액이 300에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왜 이게 신용불량자가 금방 되냐면 이자가 너무 높아서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못 갚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돈을 막 빌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신용등급이 계속 떨어지고요. 신용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신 이후부터 1금융권 대출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청년 금융복지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3가지 교육이 정말 많이 부족한데 첫 번째가 방금 말했던 경제라거나 부채라거나 금융과 관련된 교육이 거의 전무하고요. 두 번째는 노동과 관련된 교육이 전무합니다.
내가 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에서 사장님이 아무 때나 여러분들한테 그만두라고 할 수 없어요. 해고 예고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달 전에 해고를 미리 예정하거나 계약 만료를 예정하지 않으면 한 달 급여에 달하는 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돼요. 이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권리라는 거죠. 세 번째가 정치 참여에 대한 교육입니다. 정치 참여는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꼭 교육받고 행사해야 될 권리이기 때문에 경제, 노동, 정치 이 세 가지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꼭 이런 교육들을 받고 요청하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는 이 정도 정책들이 주요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 그 청년센터의 네. 그 홈페이지 네, 다 있고요. 네, 네, 그럼 또 거기 개인 나와요? 연락처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저기 이제 이 강연 끝나고 명함을 네, 네, 명함을 좀 알겠습니다. 네, 네, 광주로 오세요. 네, 저 친구들하고 광주 한번 놀러 가세요. 네, 제가 오시면 꼭 밥은 한 끼 하도록 광주에 하겠습니다. 가면은 저거 있죠, 그래 비빔밥. 아, 육회 비빔밥. 네, 다음 질문. 그다음에 이제 서울 이 박원순 시장도 이 청년 정책을 네. 적극적으로 펴고 있고 성남도 그랬는데 거기는 뭐 지금 도지사도 이상한 사람이고 이상한 그 사람이. 후임자인 지금 뭐 진모 시장도 또 뭐 좋고 연수소 있어가지고 네, 은수미 시장. 거기가 무슨인가요? 네. 거기 참 성남은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책이나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 당장에 눈에 띄는 그 이익도 있어요, 나에게. 왜냐면 그 청년들 같은 경우에 경기도청 그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자산 형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자산 형성 관련된 통장 정책들도 사실은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단편적인 통장을 지원을 해줄 게 아니라 자산을 단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전국의 몇 군데 지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는 자산 형성 10만 원 적용하면은 정부랑 지방에서 10만 원씩 더 더해가지고 뭐 23개월 만기했을 때 1000만 원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구가 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계속 얘기하면서 이걸 사회한테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찬희 학생 어디죠? 네, 질문 한번 해주세요. 양극화나 일자리 감소 같은 구조적인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화나 같은 청년 마이너의 문제가 문제 또한 청년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제가 시험 준비를 막 돌입하는 건 아니고 해서 제가 사회적으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 빈곤화 같은 문제는 시험에 의사에서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청년수가 미래의 우리나라의 청년 문제라고 하시는 네.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많은 문제가 있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안정적인 공간이나 주거를 마련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집을 사는 비용은 당연히 너무나 많이 들고요. 전세도 얻기가 어렵고 월세 같은 경우에도 너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사회가 유지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 생각해 볼까요? 부모님들이 왜 부동산 투기를 할까요? 자식들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나 집 한 칸 마련해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 진출하게 될 때 집을 못 구해요. 이게 말이 돼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집값을 안정적으로 해놨으면 집값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임금을 계속 높여주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저는 인플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한테 왜 주거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처음 직장을 구할 때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첫 출발이 완전히 달라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었을 때 연애나 결혼, 출산 같은 재생산과 관련된 고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년마다 집을 계속 이렇게 이동해야 되거나 언제 전셋값이 오를지 모르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 청년들이 계속 놓여져 있을 때 본인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면서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주거 문제 관련해서도 이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부채 문제는 이미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그 금액 중에 대부분이 청년들이 신용이 불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이 지어야 될 빚을 청년이 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학자금 대출도 대표적인데요.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서 대학 등록금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지만 그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니까 한국장학재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등록금을 내고 있잖아요. 빌리고 있잖아요. 저도 한국장학재단 대출을 아직 못 갚고 있는데 이 대출이 얼마나 악질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른 대출은요, 10년에서 15년 이상 못 갚게 되거나 내가 빌린 대출의 크기보다 나의 실질적인 소득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 국가가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등록금 대출은 속된 말로 관뚜껑이 덮여도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도 안 사라지는 빚인 거 알고 계셨나요? 면책특권이 제외되어 있는 부채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다른 부채는 면책특권 때문에 조정할 수 있어요. 워크아웃이라거나 개인 회생이나 파산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제가 1억을 빚을 졌다고 하면은 조정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장학재단 대출은요, 제가 죽어도 안 없어지는 대출이고요. 심지어 저에게 관련된 직계 좀비속 가족이 있으면 다 연결되는 부채예요. 이런 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청년들에게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서 이자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에 함정에 빠지냐면요. 다른 은행권 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되게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뭘 많이 해주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착한 일 하는 것처럼. 그런데 아니죠. 이자 다 받고 있잖아요.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려면 적어도 이자를 안 받거나 상환에 대해서 많이 유예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대출을 받았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야지라거나 아니면 은행보다 훨씬 싼 이자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사회 구성체인 다른 나라들을 보더라도 안 그래요. 어떤 나라는 청년들은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국가 장학금은 물론이거니와 이 청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업 유지 수당을 줘요. 너네가 잘 공부하고 너네가 잘 성장해야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네한테 국가가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이런 사회에 태어나다 보니까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잊고 사는 것 같은데 등록금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 면책특권 관련해서는 꼭 없애야 돼요. 네. 그것보다도 그 이자를 받지가 않아요. 받지 않아야죠. 네. 당연하죠. 요새 이제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정부가 이 세금이 예상보다 예상한 거보다 훨씬 더 많이 거쳐가지고 몇 년째 그래서 이게 너무 잘못 예산 편성했다, 흑자 예산 편성했다, 수입이 더 많이 들어요. 계속 그 국가 재정을 더 풀리고 있는, 계속 풀려왔는데 세금이 더 많이 거쳐 예상보다. 자,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가 써야죠. 그 돈은 사실은 이제 공교육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 학생들한테 그 등록금의 반을 내주든지 아니면은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죠.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저는 대학교육 관련된 문제 노동시장의 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노동시장에서 대졸자에 대한 그 차이를 두지 않으면은 대학에 갈 사람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대학을 나오는 거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대학을 꼭 나와야지만 될 것처럼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안 나와도 일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대학을 가시겠어요? 지금보다 대학을 갈 사람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시장이나 노동시장의 결탁관계 안에서 노동시장 안에서 대학 졸업에 따른 임금 격차를 계속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육 문제도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최근에는 특성화고등학교 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 현장 실습하면서 계속 청소년들이 죽으니까 지금 현장 실습을 거의 막아놨어요. 그러면 현장 실습을 위해서 취업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간 친구들이 이제 와서 수능 공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는 다 고스란히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저는 직업교육을 좀 활성화한 다음에 그 노동시장 안에서 차이를 두지 않으면 대학 갈 사람들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답변을 할게요. 뼈 아픈 질문. 네. 이성희 학생 어디 있죠? 왜? 네, 너무 중요한 질문이고요. 저도 이게 답답해서 저도 사실 지금은 조금 원룸에서 나와서 살지만 계속 어머니 집에서, 부모님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나라고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구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보증금을 구할 제도를 찾아봤더니 몇 개가 있긴 있는데 너무 대상자가 한계가 많아요. 여러분들 LH에서 청년 대학생 임대 보증금 제도 있는 거 아세요? 그 제도는 원래는 대학생들만 그 집을 구하는 전세보증금을 주는 제도였는데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취업 구직 기간이 길어지니까 청년들한테도 6,500만 원까지 전세자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20평 이하의 집을 구하면 LH가 아 그래 너 20평 이하의 집을 구했구나. 여기 보증금 6,500만 원 내가 집주인한테 넣어줄게.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저는 LH한테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보증금이 필요한 신청 서류를 내가지고. 그래서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원래 대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다니는 청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너무 이제 대학 졸업 이후에도 주거가 불안정하니까 해당 계층이 늘어났어요. 그 졸업 이후에도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제도가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거 정책이 기본이 돼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캥거루족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20살이 되면 당연히 가족과 분리된다라고 하는 걸 어색하게 생각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복지가 가족 복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될 복지의 영역을 가족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청년들이 사회에 나오면 국가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계속 그냥 가족 복지 안에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에다가 프랑스 대학생 연합의 그 주거권 투쟁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핫핑크 포스터에 나이가 많은 늙은 노부부가 침대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있어요. 그리고 젊은 20대 남녀의 커플이 전부 나체의 모습으로 그 성애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있거든요. 침대에 딱 가운데에 부모님을 가로질러서 누워있어요. 이 포스터가 무슨 포스터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야하다고 해가지고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포스터가 무슨 포스터냐면요. 프랑스 대학생 연합이 청년들에게 주거권을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의 침대를 점령할 수밖에 없다라는 포스터예요. 이 포스터와 이 운동으로 프랑스 대학생들은 성인이 되면 주거급여를 받습니다. 프랑스 어느 지역에서 집을 구하더라도 그 지역 시세에 맞게 주거급여가 나와요. 그게 알로카시온 같은 제도예요. 대박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을 주장할 때 다른 나라의 똑같은 연령의 대학생들은 주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던 곳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주장해야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주거권을 주장했었던 맥락이 내가 계속 부모 집에서 살 수 없거든요. 애인도 만나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는데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 수만은 없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대학생 연합이 이 운동을 주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니트 청년들과 관련해서 꼭 니트일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 자체가 독립할 수 있는 20살 되면 당연히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교는 그 국공립 기숙사를 많이 늘려야 되고요. 실제로 저렴한 집값이 많이 제공이 돼야 우리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보증금도 내고 월세도 낼 수 있는 규모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집값 올리는 거에 좋아할 때 그거 다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지 마세요. 엉뚱하게 집값만 엄청 올라가잖아요.
불로소득이고.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이제 미국의 어떤 뭐 문화이고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일단 집에서 나가서 자립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그 중에 뭐 50%나 60%는 대학을 가고 나머지는 취직을 하고 이렇게 이제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뉴욕 같은 경우는 등록금 안 받고 그 다음에 장학금은 생활장학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거 우리 한번 아까 뭐 사회 구조 이런 얘기했지만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뭐 저 선거권만 내리고 선거권 내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정치가들의 어떤 그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걸 텐데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0살 먹은 성인이 뭐 75살 먹은 부모님의 집에서 살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다른 나라의 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외국 청년들이 우리 같은 20살, 30살 청년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산다고 하면 그렇게 느껴요. 왜? 우리 성인인데 왜 같이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분위기가. 또 있나요? 질문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네. 정치 행정학과 신동엽 와, 질문이 너무 이용섭 시장이랑 경쟁을 했고요. 네. 지금 시장님이랑 2016년에 총선에서 경쟁 후보였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당선이 됐는데 지금 시장님 이전 시장님부터 광주는 지금 뭐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냐면은 광주에는 기아자동차라고 하는 되게 크고 건실한 자동차 대기업 공장이 있어요. 그 자동차 대기업 공장에 있는 분들의 평균 임금이 9,500만 원이거든요. 1년 연봉이 9,500만 원인데 광주는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전임 시장님이 광주가 청년들에게 좋은 도시가 되려면은 광주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앞으로 자동차를 많이 생산하거나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임금을 낮춰가지고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면은 청년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의 기아자동차 공장 말고 다른 자동차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동차 공장에서 일자리를 한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만들어보자. 그렇게 만든 일자리는 9,500만 원까지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4천만 원 정도 수준의 일자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 청년들 2만 명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보자가 이 광주역 일자리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면 4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만들 때 똑같은 일을 하는 자동차 회사의 노동자들은 9,500만 원을 받는데 여기는 4천만 원을 받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노사민정, 노동자 측, 사용자 측, 그리고 민간, 그리고 정부가 다 나서서 이분들이 4천만 원만 받더라도 다른 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주거복지라거나 그러니까 주택을 좀 잘 저렴하고 살기 좋은 주택도 짓고 애들 교육비 많이 나가니까 국공립 유치원도 좀 많이 짓고 이렇게 사회적인 복지 보장 시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4천만 원 정도 받더라도 이 일자리가 나쁘지 않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보자가 광주역 일자리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광주에 4천만 원짜리 일자리가 생겨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원하라고 하시면 하시겠습니까?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초봉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이게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실제 청년들이 원하는 이게 조금 다른데요. 당연히 우리도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일자리를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임금인가요? 네? 서울에 있는지,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정성이라고 하는 건 잘리지 않는 걸 말하는 건가요? 네. 또 뭐가 있나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연히 임금은 높은 순위에 있어요, 항상.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하는 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높은 임금이 1위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청년만 높은 임금을 원하냐는 거예요. 모든 시민은 자신의 노동에 따른 높은 임금을 원하는 게 맞는데요. 최근에 변화의 조짐이 조금 있는 게 순위가 한두 개 정도 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번째가 고용 안정성이고요. 세 번째가 내 적성과 흥미에 맞는 일자리였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임금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임금을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요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잘리지 않을 수 있는 거.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회가 우리를 바라보는 거랑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르다고 말한 게 제가 지금 계속 수집하고 있는 자료가 뭐냐면요. 청년들이 원하는 유보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기를 원하는 임금의 수준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는 청년들이 4천만 원 이상의 대기업 초임 수준에 해당하는 일자리만 원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런데 실제 청년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1200명 청년들 조사로 한 자료가 있거든요. 원하는 임금의 수준이 243만 원이었어요. 243만 원은 연봉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3천만 원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사회가 청년들한테 눈이 높다, 노력을 안 한다, 높은 돈만 바란다라고 하는 거랑 실제 청년들이 내가 실제로 받는 임금을 원하는 수준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봐야 돼요. 청년들도 당연히 똑같은 노동에 따라서는 더 높은 돈을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일자리라고 하는 형태라고 하는 거는 그 내부에서 내가 꼰대들이 많은 직장에서 인격적인 차별을 당하면서 400만 원 받느니 300만 원 받더라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에서 잘리지 않은 일자리를 점점점 선호해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우리 사회가 이제 알아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근데 청년들이 높은 임금을 원하는 것처럼 자꾸 데이터가 나올까요? 그건 제가 해석했을 때 이거예요. 어차피 이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가장 높은 최고임금을 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다르고 있는 결론은 그런 쪽이에요. 내가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이 직장에서 언제 계약이 만료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때 최고의 급여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평생 일할 수 있는데 임금의 수준을 조정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역에서 내가 계속 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에 관련된 임금 조정이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화를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저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본 아이디어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광주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리를 새로 만드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산업을 하나 다시 만들지 않는 이상 대규모 일자리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나쁘고 단기적인 일자리밖에 없어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쓰레기 일자리 나온 거 아니에요? 2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한림대학교 안에 있는 모든 강의실에 불을 끄는 게 일자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건 시민들의 참여와 캠페인으로 바꿔야 될 문제인 거지. 그런 거를 계속 일로서 만들면서 일답지도 않은 일을 계속 만들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회적으로도 많이 비판을 받았죠. 청년들한테 본인이 원하는 적성과 또는 앞으로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를 사회가 마련해줘야지. 한림대학교에 있는 강의실에 있는 불을 백날 첫날 끈다고 해서 불끄기 달인이 됩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예요? 그거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캠페인으로 해나가면서 해야 될 일인 거지. 이걸 일자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그 청년들을 농락하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실험들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지금 이제 노동계 쪽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일자리가 9천만 원짜리 일자리였는데 갑자기 4천만 원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노동임금이 하락될 것 같은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의 입장을 대변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노사민족 대타협 일자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